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그 프랑크 왕국 이후에 이제 유럽 사회가 다시 한번 또 변화합니다. 그런 내용을 또 볼 텐데, 봉건 사회의 성립입니다. 이 9세기 무렵에 프랑크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됩니다. 이제 카를로스 대제 때까지는 그래도 강한 국가였는데, 카를로스 대제가 죽으면서 이 게르만족의 전통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 땅을 나누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자신의 세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중프랑크, 동프랑크, 서프랑크 이렇게 되면서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어 있고, 또 하나 북쪽에서 또 다른 게르만, 북쪽에서 내려오는 게르만, 이들을 노르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배를 잘 타고 했기 때문에 바이킹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민족이 또다시 침입이 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이 노르만의 어떤 바이킹의 침입을 막기 위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성을 쌓고 기사로 무장하게 되고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생명을 지키기에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사들 사이에 힘에 의한 상하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사는 자기보다 더 강한 기사를 주군으로 받들고, 이런 주군들은 자기 밑에 그래도 잘 싸우는 기사들이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들과 충성 계약을 맺는데, 이때 그 주군이 기사에게 토지를 줍니다. 이거를 봉토라고도 하고, 어쨌든 토지를 받아서 이제 신하로 삼는데, 이런 봉토를 받은 신하다. 그래서 이거를 봉신이라고 합니다. 봉신. 그래서 이게 주군과 봉신은 하나의 계약 관계. 내가 너한테 땅을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충성의 계약 맹세를 해. 이런 계약 관계를 맺는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주나라의 봉건제와는 다른 점이죠. 주나라의 봉건제는 어떤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친척이나 자식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종 관계를 맺는 그런 봉건제였는데, 유럽의 봉건제는 이러한 계약 관계를 맺는 봉건제다. 그리고 그렇게 땅을 받은 봉신들에게 준 토지는 장원이라고 해요. 장원을 이루어서 거기에 봉신은 영주가 되는 거죠. 이제 영주. 봉신이 영역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주가 되어서 이때는 주군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장원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장원의 모습은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가운데 영주가 사는 성이 있고, 거기에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또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또 이용을 해요. 이 영주들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노르만족, 바이킹의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의 몸을 의탁하기 위해 영주 아래에서 또 농민들이 있는데, 이 농민들은 보통 마음대로 이사는 할 수 없어요. 영주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영주에게 노동과 세금을 또 바쳐야 됐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삶을 살았다. 그래서 장원, 이걸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장원에는 영주가 성을 중심으로 교회, 방앗간, 대장간이 있는데, 이건 다 영주 거예요. 그리고 장원의 농민들은 대부분 농노라 그러죠. 농민과 노예를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적인 특징은 스스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재산도 소유하고 결혼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노예적인 특징으로는 노동과 세금을 영주에게 항상 바쳐야 됐고, 영주의 허락 없이는 장원은 이사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서유럽은 이렇게 위로는 이렇게 왕과 제후, 기사 이런 식으로 해서, 위로는 하나의 주종관계가 있었고, 아래로는 영주와 토지 그리고 농노를 지배하는 장원제가 있는, 그러니까 주종관계와 장원제가 이렇게 하나의 샌드위치처럼 있는 봉건제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봉건제가 발달할수록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제후들의 힘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왕권은 약해지고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의 권한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의 봉건제를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면, 그 상층은, 지배층끼리는 주종관계로 이렇게 맺어져 있고, 계약에 의한, 그리고 그
피지배층, 이 영주와 또 농노 사이에서는 이런 장원제도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이게 바로 서유럽 사회의 봉건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기 이번 시험 범위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교황권이 성장하는 과정, 이 상황에서 교회의 힘이 또 굉장히 강화됩니다. 10세기 중엽에 아까 얘기했지만 프랑크 왕국이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이 상황에서 이민족의 침입을 동프랑크 황제였던 오토 1세가 막아냅니다. 그러자 이제 오토 1세는 나도 그러면 카를로스 대제처럼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황이 그래, 네가 교회를 또 보호했구나, 너를 또 황제로 임명한다라고 하면서 서로마 황제의 관을 줘요. 그러면서 동프랑크가 나중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의 기원이 되고, 교황은 그럼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위가 또 높아지는 거죠. 자신이 황제를 임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지배자로서 권위를 계속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교황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황 밑에 있는 많은 교회 성직자들도 군주나 제후를 주군으로 또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아이고 제가 주군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주군이 혹시라도 막 술 먹고 다른 사람 때리면 이 교회의 성직자가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서로 정치적 관계를 맺게 되고, 결국 국왕이나 제후들은 어떻게 보면 성직자를 또 이렇게 임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직자는 원래 교황이 임명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렇게 일부의 성직자가 또 군주나 제후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교회가 많이 세속화됩니다. 세속화라는 건 세속의 풍속에 동화됐다. 원래 성직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군주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성직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나 이런 자신의 욕망을 찾는 사람이 돼서 결국 교회가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는 일이 있어서, 이런 교회의 세속화를 막기 위해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한편에서는. 그러면서 원래 성직자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자, 뭐 이런 식의 모습이 보이고, 이런 수도원 출신의 성직자가 또 교황으로 선출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레고리우스 7세인데, 이 사람은 교회의 그런 세속화, 부패를 바로잡고자 이런 군주들의 성직자 임명권, 너네 그런 이상한 성직자를 임명하지 마, 오직 성직자는 내가 임명할 수 있어, 교황이 임명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성직자 임명권을 금지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당시 대표적인 군주였던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 여기 보시면 그 일화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아까 말했지만 성직자 임명권을 금지합니다. 그러자 세속군주들이, 특히 하인리 4세를 대표하는 이런 세속군주들이 교회가 부패했다는 이유로 성직자 임명권을 내세웠고, 결국 신성로마 제국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반발하면서 교황을 폐위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얘 좀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교황이 바로 황제를 파문합니다. 당신을 파문합니다. 이러니까 황제는 이제 그날부터 교회에 못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황제 밑에 있었던 많은 제후와 성직자가 황제의 등을 돌려요. 그러니까 분위기상 당시 교황이 훨씬 더 강하다고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황제는 어떻게 보면 왕따가 됐고, 이 왕따가 된 황제가 당시에 어쩔 수 없이 교황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로마에 있던 교황이 당시 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잠깐 카노사라는 성에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에 찾아가서, 이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3일 동안 문 밖에 있으면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서 결국 파문을 취소합니다. 이게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굴욕은 황제가 당한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황의 권위는 13세기에 굉장히 절정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에는 성직자 임명권을 둘러싼 갈등이었는데, 이 성직자 임명권은 원래 교황이 갖고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를 세속군주가 어떻게 보면 가져가게 되고, 그 세속군주가 갖고 있었던 이 성직자 임명권을 다시 교황이 원위치로 돌리는 과정에서 이 교황과 황제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결국 이때 당시에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게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후에도 성직자 임명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돼요. 그러다가 12세기 초 협약을 통해 성직자 임명권은 교황만이 그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식으로 협약을 맺고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범위고 잘 열심히 잘 정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